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3번이면 충분합니다. 웃는 얼굴, 무조건적인 양보,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 이 3가지가 반복되는 순간 상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한숨,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의 친절은 선물이 아니라 기본값이 되고, 기본값이 된 친절은 시간이 지나면 권리처럼 취급됩니다. 가장 억울한 건 이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베푼 것이 상대에게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가족 관계에서도 흔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 손주 봐달라, 돈 좀 빌려달라 말하고 정작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땐 모르는 척하는 장면 말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밥을 사고 내가 챙기면 그땐 웃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미안, 요즘 바빠라며 슬쩍 빠져나갑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남는 건 상처와 자괴감뿐이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속이 상하니까 감정을 쏟아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따지고 서운함을 말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말로 바뀌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마음을 왜 또 잔소리야 라는 반응으로 돌아서지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이 아니라 내 행동의 신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절할 때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무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 내가 매정해 보일까봐 이해받 싶어서 말을 길게 합니다. 아, 그날 병원 예약이 있었어요. 허리가 좀 아파서 우울해서 있기가 힘들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무리했더니 다음날 너무 힘들었어서요. 이런 설명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관계 힘의 구조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말이 길어지는 순간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협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내 허락을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단지 사정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것을 승인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조용히 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 순간 상대는 해결책을 잡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간 바꾸면 되잖아. 병원은 다음에 가면 되지. 너 말고 누굴 부탁해? 네가 해줘야 편하지.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설명으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길게 말하면 말할수록 상대는 더 확신합니다. 결국은 해주겠지. 그리고 그 확신이 쌓이면 존중은 사라집니다. 무시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단순합니다. 짧게 말하십시오. 사실만 말하십시오. 결정처럼 말하십시오. 거절은 설득이 아니라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맡기 힘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갑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표정은 온화해도 됩니다. 목소리도 낮아도 됩니다. 다만 기준을 흐릴 만큼 말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친절하지만 친절의 경계가 있습니다. 도와주되 자기를 깎지 않고 배려하되 기준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상대에게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은 친절하지만 만만하지 않다. 저는 이것을 오래된 나무에 비유합니다. 뿌리는 깊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가지는 유연해서 거칠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단단하게, 표현은 부드럽게, 그러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설명이 없는 그 단호함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 미안해서로 시작하지 마세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세요. 짧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평소처럼 웃으며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순간부터 상대는 느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생기면
태도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줄이기 시작하면 상대는 처음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그래? 이때 많은 분들이 다시 흔들립니다. 아니, 사실은 하며 또 설명을 늘어놓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상대는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 여전히 내 눈치를 보나? 여전히 내가 밀면 넘어오나? 그 테스트에 걸리면 무시는 계속됩니다. 그러니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고 조용히 문을 닫으십시오. 말로 훈계하지 말고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그저 행동에 제공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품격 있고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웃에 젊은 직장인이 살았는데 처음엔 서로 정이 있었습니다. 술장을 가면 화분에 물을 주고 택배가 오면 대신 받아주고 과일을 사면 나누어 주었습니다. 젊은 이웃도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명절엔 선물을 챙기고 주말엔 청소도 도와드렸지요.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조금씩 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택배를 어르신 집 주소로 미리 말도 없이 보내놓고 연락하면 아, 그거요? 하며 늦게 찾아갑니다. 고맙다는 인사가 줄어듭니다. 출장만 가면 당연히 화분은 알아서 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르신이 깨닫습니다. 네, 친절이 당연한 서비스가 되어 버렸구나.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폭발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둘째, 더 참고 더 해줍니다. 그래도 이웃인데. 그런데 진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세 번째 길을 택합니다. 똑같이 웃되 똑같이 다 주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은 다음 날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전처럼 웃으며 인사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을 길게 걸지 않습니다. 출장 간다는 말을 들으면 잘 다녀오세요. 말하지만 화분물 주기를 자청하지 않습니다. 택배가 와도 따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있어요. 라고만 말합니다. 즉, 싸우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엔 제공하던 서비스를 조용히 중단한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상대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이상함을 느낍니다. 뭔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웃는데 거리감이 있다. 이 거리감이 상대의 본능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문이 언제든 닫힐 수 있다는 신호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젊은 이웃이 조심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택배는 자기 집으로 받기 시작하고 출장 때는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묻습니다. 감사 인사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상대가 왜 여러분을 만만하게 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치 24시간 편의점처럼 늘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가도 문이 열려 있고 요구하면 다 나오는 곳. 그런 곳을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의는 유지하되 무례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물러섬이라 부릅니다. 말로 훈계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 경계를 세우는 방식이지요. 이 방식은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반박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례하게 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여전히 웃었고, 여전히 인사했고, 여전히 예의는 지켰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다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즉시 설교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대신 예전엔 당연히 해주던 한 가지를 조용히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평소처럼 지내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느낍니다. 내가 선을 넘으면 저 문이 닫힐 수도 있겠구나. 이 불안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알아서 예의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들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시간과 정성을 거두는 것이
때로는 말보다 강하다고 말이지요. 무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긴 설교가 아니라 경계 체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신호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입니다. 내일 누군가가 또 당연하다는 듯 부탁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즉시 움직이지 마세요. 예전처럼 먼저 생기지 마세요. 웃으면서 조용히 문턱을 한 채만 올리십시오. 그 한 유피 여러분을 만만한 사람에서 귀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줄이고 조용히 문을 닫기를 시작하면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는 잘해놓고 세 번째에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태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다시 확신합니다. 아, 결국 저 사람은 기분 따라 움직이네. 그 순간 존중은 다시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품격은 일관성에서 나온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요? 어제는 천사처럼 잘해 주다가 오늘은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는 사람. 기분이 좋은 날은 세상 다 줄 것처럼 하고 기분이 나쁜 날은 한마디에도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같이 지내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지? 오늘은 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지? 이 불안이 쌓이면 상대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피곤함이 쌓이면 관계는 정이 아니라 요령으로 굴러갑니다. 가족 관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장면을 보지요. 어떤 분은 기분이 좋으면 갑자기 5만 원, 10만 원을 턱 줍니다. 장난감도 다 사주고 뭐든 허락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며느리에게 서운한 일이 생긴 날엔 손주가 조금만 떠들어도 화를 냅니다. 시끄러워 저리가 용돈 달라고 하면 맨날 돈 얘기만 하냐. 손주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지난주엔 다 해준다더니 왜 이번엔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손주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할머니는 기분 좋을 때만 가야 해. 그러면 애정은 줄고 계산이 생깁니다. 용돈 받을 때만 웃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따뜻한 관계가 아니라 눈치 보는 관계로 바뀌는 것이지요. 반대로 어떤 어른은 다릅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늘 같은 태도입니다. 용돈은 정해진 날에만 줍니다. 기분이 좋다고 더 주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고 안 주지도 않습니다. 몸이 힘든 날엔 이렇게 말합니다. 할미가 오늘은 좀 쉬어야겠구나. 다음 주에 놀러 오려. 화내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상태를 담담하게 전합니다. 그러면 손주는 그 어른을 어려워하면서도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존중을 만듭니다. 심리학에서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핵심 요인을 조사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판이나 무능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상대가 언제 웃을지, 언제 화낼지 모를 때 뇌는 끊임없이 경계를 세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불안은 존경이 아닙니다. 불안은 경계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조심하는 이유가 품격이 아니라 폭발할까 말라면 그건 건강한 존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관성은 곧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감정의 파도 위에 떠 있으면 안 됩니다. 땅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고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고 오늘 기분이 나쁘다고 예의를 버리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 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가볍게 흥분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과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게 단지 수행자의 덕목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심이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한 안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안정 앞에서 함부로 굴지 못합니다. 안정은 무게를 만들고 무게는 존중을 만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만드는 작은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규칙입니다. 부탁을 받으면 즉시
답하지 않는다. 최소 10초는 멈춘다.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둔다. 시간, 돈, 노동의 한도. 내가 피곤한 날에도 기본 예의는 유지한다. 표정, 말투, 약속. 기분이 좋은 날에도 과하게 퍼주지 않는다. 즉흥적 선물. 즉흥적 약속 금지기 규칙이 생기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도 흔들어 보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이 사람은 밀어도 안 움직이는 기준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존중받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절이 그날의 기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친절이 그 사람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는 그 친절을 당연하게 쓰지 못합니다. 함부로 쓰면 관계가 흔들릴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울을 보며 딱 한 문장만 다짐해 보십시오.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기분이 좋을 때도 한 템포 낮추고 화가 날 때도 한 템포 멈추십시오. 그 멈춤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고 그 품격이 여러분을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줄이고 조용히 문을 닫고 일관성을 지켜도 어떤 사람은 계속 선을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착함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비어 있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은 분명합니다.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언제든 도와주면 그 사람은 나를 더 소중히 여기겠지. 하지만 인간관계는 종종 반대로 움직입니다. 언제든 잡히는 사람은 점점 가벼워지고 쉽게 만나지는 사람은 쉽게 취급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비워둘수록 상대는 여러분을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별명 들어보셨나요? 5분 내기죠. 전화만 오면 바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하면 친구 약속을 취소하고 장까지 봐놓고 전화기만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친구가 심심한데 나올래?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갑니다.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라고 믿습니다. 내가 든든한 나무가 돼야지.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해줄수록 상대는 더 쉽게 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시간 많아. 어차피 부르면 나오잖아. 이 생각이 깔리는 순간 존중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여기 두 분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퇴하신 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삶을 거의 자식에게 걸었습니다. 주말은 늘 비워두고 자식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요. 하면 그래 다음엔 꼭 와라고 말하지만 속은 무너집니다. 주말 내내 TV를 보며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 가면 외로운 분 돌봐드려야 하는 대상. 그래서 갈 때마다 마음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눌립니다. 그 의무가 쌓이면 짜증이 되고 짜증이 쌓이면 관계는 더 차가워집니다. 아버지는 더 눈치를 보고 아들은 더 멀어집니다. 악순환이지요. 반면 최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이번 주말에 갈까요?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이번 주는 내가 바쁜데 등산 모임도 있고 센터도 가야 해서 시간이 안 맞네. 다음 주에 보자. 여러분, 최 선생님이 정말 바쁘셨을 수도 있고 별일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최 선생님은 자식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삶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참 멋있게 사시네. 미리 약속 잡고 가야겠다. 아들은 아버지를 짐이 아니라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귀해지니 자식도 여러분 시간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차이는 큽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힘은 함께 있는 시간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바쁜 시간, 혼자서도 태워진 삶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비어 있는 것을 가볍게 보고 채워진 것을 무겁게 봅니다. 정야용 선생의 유배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외로움에 매달렸을 겁니다. 한양의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나 좀 살려달라 빌고 관심을 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은 달랐습니다. 고독을 구걸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혼자서 학문을 갈고 닦았고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 고독의 밀도가 선생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무게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대기 시간이 아니라 예정된 일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달력에 먼저 내 일정부터 넣으십시오. 운동, 모임, 독서, 산책, 센터, 취미, 가족이 시간 되세요. 물으면 1초 만에 응대 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일정을 확인하는 척 하십시오. 가끔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약속이 있네. 다음에 보자. 도와주는 날짜와 시간을 고정하십시오. 즉흥적으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내 삶이 비어 있으면 상대는 내 사랑을 값싸겠습니다. 내 삶이 차 있으면 상대는 내 사랑을 조심스럽게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나를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때 비로소 상대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기다림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비워놓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그 대신 내가 먼저 채운 시간을 늘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무거워지는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볍게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원칙까지 지키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서고 일관성을 지키고 내 시간을 함부로 비워두지 않으면 대부분의 관계는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습니다. 이 한 가지를 못 고치면 아무리 앞에 내 가지를 해도 다시 만만함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나서는 습관입니다. 먼저 나서는 순간 관계에서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현실은 때때로 차갑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해주는 친절은 처음엔 칭찬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무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리고 의무가 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심지어 불평이 생깁니다. 여기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명자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권사님은 참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가 끝나면 의자를 정리했고 식사가 끝나면 제일 먼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다들 말했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저희가 편해요. 정말 천사세요. 그런데 2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하시겠지. 그 생각이 교회에 공기처럼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권사님이 몸살이 심하게 나서 예배를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해 주겠지. 그런데 다음 주교회에 갔더니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권사님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권사님이 없어서 우리가 설거지 했잖아요. 여러분이 말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권사님이 아팠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당연한 서비스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권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했던 모든 일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단순히 상대가 나쁘다로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내가 먼저 해줄게라고 내밀수록 상대는 점점 그 도움을 공기처럼 여기게 됩니다. 조직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이 도와줘도 평가가 갈립니다. 상대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도와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줬다.
고맙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즉, 은인으로 존중합니다. 반대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걸 하는 사람, 시간이 맞나 보다. 존재감을 보이려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엔 가장 위험한 낙인이 찍힙니다. 우리보다 아래 사람인가? 잔인하지만 이런 식으로 관계 위아래가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도와주지 말라가 아닙니다. 도와주는 방식의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의 이루와도 비슷한 메시지를 줍니다. 유배지 초기 선생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농사법도 알려주고 병도 봐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먼저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이들은 인사도 없이 찾아와 선생님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당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을 내놓으라는 듯 말이지요. 그때 선생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준 것이 화근이구나. 그 뒤로 선생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문제가 보이더라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 가르쳐 주십시오. 하라고 요청할 때 그때 비로소 한마디를 보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한마디를 천금처럼 여겼고 선생을 더 존경했습니다. 여러분이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나서서 도우면 하인이 되고 부탁받고 도우면 은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요청을 기다리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성숙한 어른입니다. 성숙한 어른은 내가 다 해줘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먼저 무너지는 순간 그 관계는 결국 썩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대도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상대의 입에서 부탁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상대는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배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보십시오. 부탁받기 전에는 먼저 나서지 않기, 상대가 요청했을 때만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주기, 도와줬다면 당연해지기 전에 횟수와 범위를 정해두기. 예, 이번엔 도와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 주세요. 내가 먼저 나서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한 박자 멈추기. 지금 내가 친절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 나서는 건 아닌가? 여러분, 친절이 불안에서 나오면 반드시 값싸게 소비됩니다. 친절이 기준에서 나오면은 반드시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남기보다 귀한 사람으로 써야 합니다. 귀한 사람은 도움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헐값에 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5번째 원칙만 지켜도 관계의 공기가 바뀝니다.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24시간 편의점처럼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은 열려 있지만 아무 때나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고 그 품격이 여러분을 무시해서 구해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무시당하지 않나? 5가지 원칙을 들으면 고개는 끄덕이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불안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경계를 세우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지? 그 불안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하지 않겠다 해놓고 결국 길게 설명합니다. 조용히 문을 닫겠다 해놓고 죄책감 때문에 다시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일관성을 지키겠다 해놓고 기분이 좋으면 또다 퍼줍니다. 내 시간을 지키겠다 해놓고 혹시 서운해할까봐 또 대기조가 됩니다. 요청받고 돕겠다 해놓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하며 먼저 나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이미 알았습니다. 진짜는 마음의 중심, 즉 자기 대접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게 만들려면 먼저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그 대접은 화려한 옷이나 큰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내 친절의 값을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절에는 값이 있어야 합니다. 값이 없으면 공짜가 됩니다. 공짜가 되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무시가 됩니다. 이 흐름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친절을 끊는 게 아니라 친절의 값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친절의 값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문턱에서 생깁니다.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그 집은 곧 어지러워집니다. 신발도 그대로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고 소음도 들어옵니다. 주인이 편해지려고 문턱을 낮춘 건데 결과는 주인이 더 힘들어지는 집이 됩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집, 내 시간의 집, 내 에너지의 집에 아무나 허락 없이 들어오게 하면 결국 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문턱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생활 규칙입니다. 3단계 문턱이라고 해 봅시다. 1단계 문턱, 즉 금지. 누가 시간 되세요? 누가 잠깐만 도와줘요? 누가 오늘 가능해요? 이때 1초 만에 응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집답이 여러분을 가벼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일정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생각해 보고 답 드릴게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무게를 만듭니다. 상대는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삶이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2단계 문턱, 범위 고정. 도움에는 반드시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범위, 돈의 범위, 노동의 범위.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하십시오. 손주 봐주는 날 주에 3시간, 돈 빌려주는 원칙, 가족이라도 한 번은 가능하지만 반복은 불가, 부탁을 들어주는 방식, 당일 요청은 거절, 최소 하루 전 요청만 가능. 여러분이 이런 기준을 세우면 상대는 여러분을 감정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준은 감정의 공격을 막는 방패입니다. 3단계 문턱, 조용한 중단.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여러분은 설명하거나 설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예전엔 당연히 해 주던 것 중 한 가지를 조용히 중단하십시오. 예전엔 먼저 연락했다면 이제는 먼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알아서 챙겼다면 이제는 요청이 있을 때만 합니다. 예전엔 기다려줬다면 이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웃음은 유지하십시오. 예의도 유지하십시오. 다만 서비스는 중단하십시오. 그 조용한 변화가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변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3단계 문턱이 생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턱을 세웠는데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한가? 내가 이기적인가? 내가 차가운가? 여러분, 죄책감은 대개 두 종류에서 옵니다. 내가 착해야만 사랑받는다는 오래된 믿음. 상대의 감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 하지만 성숙한 어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몫이다. 내가 예의를 지켰다면, 내 기준을 세웠다면 상대가 서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숙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서운함까지 내가 떠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을로 내려갑니다. 아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기준을 버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냉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무너지면서 지키는 관계는 결국 원망으로 끝납니다. 원망으로 끝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잃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관계도 지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설명으로 나를 깎지 않는다.
나는 조용히 문턱을 올린다. 나는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산다. 나는 내 시간을 먼저 채운다. 나는 요청받고 돕는다. 이 다짐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나를 귀한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오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설명하지 않기, 조용히 문 인피기, 일관성, 지키기,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 되지 않기, 먼저 나서지 않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입이 먼저 열리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건 기술 부족이 아니라 습관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무시당하는 관계에는 대개 한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안 해주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다시 편의점으로 만듭니다. 다시 대기조로 만듭니다. 다시 내가 할게로 나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관계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나를 잃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착한 척하며 무너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이제 더는 못해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무시당하지 않고 품격 있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바로 내 안의 역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이런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참는 사람, 가족 사이에서는 맞춰주는 사람, 모임에서는 먼저 나서는 사람, 관계에서는 미안해하는 사람. 이 역할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여러분을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 기준이 아니라 인정 욕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싫은 소리 하면 안 된다. 나는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를 떠나지 않겠지라는 거래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나를 지키지 않을 때 나를 더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를 존중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인간관계의 권력 구조는 늘 기준이 있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역할로 바뀌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대기하는 사람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대기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대 괜찮아. 내가 할게. 미안해. 선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해보고 알려 줄게요. 이번엔 어렵습니다. 이 범위까지는 가능합니다. 다음엔 미리 부탁해 주세요. 여러분이 바꿔야 하는 건 성격이 아닙니다. 문장입니다. 문장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관계 구조가 바뀝니다. 제가 아주 실전적인 문장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싸우는 말이 아닙니다. 품격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지금은 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반복되는 요구를 끊을 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해드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선을 넘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씀은 듣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들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설명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을 붙이는 순간 다시 협상이 됩니다. 다시 흔들립니다. 다시 무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경계를 세운 뒤에도 상대가 계속 밀어붙이면 그때는 설명이 아니라 조용한 중단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연락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시간을 비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참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러는지 말해야지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경계는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에는 반드시 반동이 옵니다. 상대는 처음엔 서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변했네. 예전엔 안 그랬잖아 너. 요즘 왜 그래? 이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면 그 말은 사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해줘. 예전처럼 내가 편하게 쓰게 해줘. 그 요구에 다시 응하면 여러분의 변화는 끝납니다. 이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상대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것이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죄책감도 줄어듭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끊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관계의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규칙을 바꾸면 관계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진짜 좋은 사람은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고 더 예의를 갖추고 더 고마워합니다. 이런 관계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둘째, 애매한 사람은 처음엔 불편해하다가 적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도 새로운 규칙에 맞춥니다. 셋째, 나쁜 사람은 떠납니다. 여러분을 이용하던 사람은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큰 누수가 막히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그 에너지로 여러분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완성하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기준을 세우고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았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그동안 관계로만 나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관계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채운 뒤 관계를 선택하는 삶으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누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마음속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지키는 건 상대의 기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턱이다. 그리고 입으로는 짧게 말하십시오. 그건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품격을 지킵니다. 그 품격이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알아서 태도를 고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대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 관계에서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착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귀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다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뒤에야 깨닫습니다. 착함이 사람을 모아주긴 했지만 그 착함이 나를 지켜주진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착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함의 형태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저를 지 않는 전려를 하자심을 먹지 않는 그게 어른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5가지 원칙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설명하지 않는다. 조용히 문을 닫는다. 일관성을 지킨다.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먼저 나서지 않는다. 이 5가지는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주인은 손님을 환대합니다. 그러나 집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온화합니다. 그러나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습관적인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거절하면 내가 정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가 선을 긋는 순간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 죄책감은 대부분 양심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려워서,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고립될까 봐 두려워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하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친절은 결국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원망이 쌓이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죄책감을 견디면서도
기준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면 사람들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했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엔 안 그랬잖아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대답은 길지 않습니다. 제가 제 생활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명을 길게 붙이지 마십시오. 길게 설명하는 순간 다시 협상이 되고 다시 무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세우는 목적은 상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귀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면 세상도 비로소 예의를 갖춥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실천 공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품격의 24시간 규칙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즉하지 않기. 누가 부탁하면 지금 바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말하십시오. 내가 즉을 멈추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쉽게 꺼내 쓰는 사람으로 보지 못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나를 위해 약속 만들기. 짧아도 좋습니다. 산책, 책 한 장, 운동 20분, 센터 방문, 모임 참석. 여러분의 일정표에 나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내 삶이 차야 남이 내 삶을 함부로 비우지 못합니다. 셋째, 선을 넘는 행동을 만났을 때 조용히 하나를 중단하기. 말로 훈계하지 말고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서비스 하나를 거두십시오. 그 행동의 변화가 가장 강력한 경계입니다. 넷째, 거절은 짧게, 친절은 유지하기. 그건 어렵겠습니다. 이번엔 힘듭니다. 다음엔 미리 부탁해 주세요. 짧게 말하고 표정은 온화하게. 이 조합이 바로 품격입니다. 다섯째, 도움은 요청받고 하기. 먼저 나서지 마십시오. 요청이 왔을 때만 가능한 범위에서 그래야 친절이 공기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24시간만 실천해도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처음엔 상대가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은 친절하지만 기준이 있다. 이 문장이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겨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삶의 태도 하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고요한 당당함입니다. 고요하되 물러서지 않는 것, 당당하되 공격하지 않는 것. 이게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품격입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도 있고 감정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품위가 지켜지는가입니다. 품위가 지켜진 관계만이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문턱을 높인다. 나는 친절을 끊지 않는다. 나는 친절의 값을 지킨다. 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다. 나는 나를 귀하게 대접한다. 여러분, 관계는 결국 여러분이 허락한 만큼만 들어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집을 활짝 열어두면 누구든 신발 신고 들어옵니다. 내가 문턱을 세우면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들어옵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헐값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은 스스로를 먼저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오래 만나고 오래 살아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남이 물으면 성실히 답해주는 것이 정직이고 따뜻함이고 사람됨이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세상은 그 마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어떤 질문은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궁금해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소문으로 만들기 위해 던져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분위기든 아무리 친해 보여도 딱 네 가지 질문에는 절대 제대로 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품격과 안전을 지키는 선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입으로 자기 값을 깎는 일을 참 자주 합니다. 나는 솔직한 편이야. 나는 숨기는 게 없어. 그렇게 말하며 웃지만 그 솔직함이 결국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고 나중에는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언제나 선의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웃던 사람이 내일은 차가워질 수 있고 오늘 위로하던 사람이 내일은 흉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어제의 비밀은 오늘의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사람을 믿지 마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보호하는 법을 압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장면을 겪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 한 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지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내 손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은 나가는 순간부터 상대의 기억 속에서 변형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 그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상대가 해석할 재료를 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침묵의 기술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경계의 기술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말아야 할 내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은 듭니다. 그런데 존중은 후자에게 따라옵니다. 묘하지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가벼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결국 함부로 대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이 적어도 묵직합니다. 말을 아끼는 그 태도 자체가 이 사람은 선이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 차이는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쓰느냐에서 생깁니다. 첫 번째로 절대 제대로 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아주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금 얼마 받아요? 퇴직금은 얼마예요? 요즘 형편은 어때요? 집값 좀 올랐어요. 이 질문들은 겉으로는 관심이고 안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한 줄로 요약해버리는 질문입니다. 숫자는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숫자는 사람을 계급으로 분류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80만 원 받아요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박정욱이라는 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연금 80만 원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미세하게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탁할 타이밍을 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지요.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여러분은 여유 있는 사람으로 낙인 지켜시기와 요구를 받습니다. 형편되시잖아요. 이번엔 좀 더 내셔도 되죠. 도와주실 수 있죠. 돈이 적다고 알려지면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지켜 무시와 동정을 받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둘 다 기분 좋은 존중이 아닙니다. 둘 다 여러분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경제 상태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한번 생긴 경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보니 나중에 큰 병원비를 써서 돈이 부족해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형편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여러분의 얼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숫자를 주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물으면 이렇게만 답하십시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
그리고 웃으십시오. 이 말은 거짓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그저 불필요한 문을 닫는 말입니다. 상대가 그래도 대충 얼마쯤 하고 더 해묻는다면 설명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을 차분히 반복하십시오. 예, 지장은 없습니다. 반복은 무가 아닙니다. 반복은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핵심은 말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이 많아서 상대가 묻는 것을 거절하면 괜히 내가 차갑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의는요, 상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사이의 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진짜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순간 멈춥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파고든다면 그건 관심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그 침범을 막는 것이 어른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십시오.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특히 돈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 몇 명에게만 공유하면 충분합니다. 배우자, 함께 생활을 꾸려가는 가족, 그리고 정말 필요한 범위만이면 됩니다. 모임에서 지인에게 분위기에 휩쓸려 숫자를 흘리지 마십시오. 그 숫자는 언젠가 여러분의 목에 걸린 이름표가 되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많이 한다고 따뜻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은 꼭 필요한 만큼만 해야 따뜻해집니다. 지나친 솔직함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거칠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시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질문, 돈에 대한 질문을 단단히 기억하십시오. 연금 얼마 받아요? 요즘 형편 어때요? 이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 그리고 미소,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은 함부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존중은 그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절대 자세히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바로 자식과 가정사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는 가장 따뜻해 보입니다. 요즘 아들은 뭐 해? 딸은 잘 지내? 며느리랑은 사이 괜찮아? 손주는 자주 와 말투도 부드럽고 관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왜 위험한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정사는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은 더 이상 여러분의 집안이 아니라 남들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두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자랑이고 다른 하나는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두 방향 모두 결국 여러분과 자식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남기기 쉽습니다. 먼저 자랑부터 보겠습니다. 모임에서 누가 물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분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큰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요. 딸이 좋은데 들어갔죠. 사위가 사업이 잘 돼서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듣는 사람은 겉으로는 박수치고 축하해 주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는 비교심이 있습니다. 비교심이 깊어지면 축하가 아니라 박탈감이 됩니다. 나는 뭐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 마음이 쌓이면 결국은 시기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조용히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은 축하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러움이 아닌 불편함을 남길 수 있다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식 흉이나 가정사를 하소연하면 괜찮을까요? 더 위험합니다. 우리 딸은 전화 한 통이 없어. 아들은 속을 썩여 며느리가 영 처음엔 상대가 위로를 해줍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은 반복되는 하소연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저 집안은 문제가 많구나. 저 사람은 늘 불만이구나. 결국 여러분은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흘린 불평이 결국 자식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식은 어떻게 느낄까요? 엄마는 왜 밖에서 내 얘기를 해? 그 순간 관계는 금이 아니라 깨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싶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도 부모의 하소연 재료도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지켜야 할 독립된 인격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을 살리기도 하고 자식을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밖에서 한 말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는 해명은 소문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정사를 들을 때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자식 성공을 들으며 조용히 비웃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자식 문제를 들으며 속으로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괴롭히려는 마음이 없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깨끗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가정사를 중립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짧게, 담백하게, 더 이상 열지 않기. 누가 묻습니다. 요즘 아들은 뭐 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 대답은 자식의 직장, 연봉, 승진, 결혼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요. 며느리랑은 사이 좋아요. 그럭저럭 잘 지내요. 손주는 자주 와요. 올 수 있으면 오겠지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닫는다고 해서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선이 있는 사람이구나. 선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합니다. 그게 인간 심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디 다녀? 직장은 괜찮아. 며느리는 성격이 어때? 이렇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경계를 세워야 할 순간입니다.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설명을 시작하면 상대는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일부에서 말씀드린 방법과 똑같습니다. 같은 문장을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다들 바쁘게 살아요.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반복이 쌓이면 상대는 알아차립니다. 아, 이 사람은 더 말하지 않겠구나. 그때 비로소 질문은 멈춥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말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닿여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사를 지키는 것은 자식을 지키는 일이고 동시에 여러분의 체면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떤 집안은 모임만 가면 자식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자랑과 하소연이 섞여서 줄줄 나옵니다. 남은 처음엔 웃어주지만 집에 돌아가며 말합니다. 아, 또 그 얘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꼭 남의 집안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반대로 어떤 분은요, 자식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분을 더 존중합니다. 저분은 말이 무겁다. 저분은 품격이 있다. 그 차이는 돈도 아니고 력도 아닙니다. 입이 가벼운가 무거운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가정사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손을 떠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변형됩니다. 그 피해는 결국 내게 오거나 내 자식에게 갑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어른은 가족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보호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누가 가정사를 물어오면 친절하게 웃대기를 열어주지 말자. 짧게 대답하고 대화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가정사 대신 날씨, 음식, 건강한 취미, 가벼운 근황으로 넘어가자.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질문, 자식과 가정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질문, 깊은 속마음을 캐묻는 질문, 특히 약점과 우울, 상처, 관계에 민감한 진실을 건드리는 질문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품격 있게 막아야 하는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절대 깊게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깊은 속마음과 약점을 캐묻는 질문입니다. 요즘 마음은 어때?
많이 우울하지? 밤에 잠은 잘 자. 가끔 죽고 싶은 생각도 들지? 남편 아내 때문에 힘들지? 겉으로 보면 이런 질문은 따뜻합니다. 다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방심합니다. 그래, 나 좀 힘들어. 사실 나 약을 먹어. 나 요즘 너무 무너져.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순간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간의 편안함이 평생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약해질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합니다. 새벽 2시 비가 내리고 갑자기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때 제일 친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죠. 나 사실 너무 허무해. 나는 요즘 살아있는 게 괴로워. 가족이 다 미워. 그 말을 들어준 상대는 그 순간에는 위로합니다. 그래, 내 마음 이해해. 힘들었지. 여러분은 안도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인간 관계라는 게 늘 그 자리 그대로 있나요? 아닙니다. 관계는 변합니다. 작은 오해 하나로도 틀어질 수 있고 이해관계가 생기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털어놓았던 진심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 사이가 좋을 때 비밀은 공유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비밀은 칼이 됩니다. 그 사람 원래 우울증 있잖아. 약 먹는 거 알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조심해. 이런 말이 한번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한 말은 남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의 증거처럼 둔갑합니다. 세상은 깊은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 줄로 정리하기 쉬운 소문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여러분의 얼굴을 바꿔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속내를 말하면 그 순간 관계의 권력의 기울기가 생깁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힘을 가집니다. 내가 마음속 약점을 보여주면 상대는 내게 공감을 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 약점을 쥐고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나쁘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면 과거의 정보는 언젠가 나를 흔드는 손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다루지 못하면 노출이 되고 노출은 공격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아무에게도 속내를 말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핵심은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깊은 속마음은 누구에게나 말할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속내는 일기장에 써도 좋고 기도해도 좋고 정말 오랜 시간 검증된 극소수에게만 꺼내야 합니다. 특히 모임에서 분위기에 취해서 혹은 상대가 나도 힘들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맞장 구지듯 내 밑바닥까지 꺼내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방비입니다. 여러분, 노년으로 갈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외로움을 사람으로만 채우려는 데서 생깁니다. 사람은 늘 내 편이 되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이 몰려올 때 누군가에게 다 털어 놓아야만 살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한 번 더 멈추십시오. 내가 지금 약해져서 말을 흘리려 하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누가 이렇게 물을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요즘 마음 어때? 많이 힘들지? 이 질문에 여러분이 사실 나 우울증 약 먹어. 나 죽고 싶어.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상대에게 나의 취약점을 통째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핵심은 긍정의 언어로 단단히 매듭 짓기입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요.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 좋습니다. 요즘은 마음을 더 단정히 하려고 해요. 이 대답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힘든 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힘듦을 내가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줄을 내놓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인간은요, 하소연을 많이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으로는 피곤한 사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면을 다잡는 사람에게는 묘한 존경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만약 상대가 더 깊게 파고들어 그래도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문제야. 자식이 속여 이렇게 묻는다면요. 그때는 더 짧게 끊으십시오. 다 지나가는 일이지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품격입니다. 말로 막지 못하면 방향으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괴로이 사람들은 속마음을 들으면 친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친해지는 것은 속마음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의 축적입니다. 하루 이틀 친해졌다고 깊은 마음을 털어놓으면 친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친밀감은 깊은 고백이 아니라 지속된 존중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약점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울함, 허무함, 외로움, 누구나 겪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아무에게나 공개해버리는 것입니다. 공개는 때로 치유가 아니라 노출이 됩니다. 노출된 약점은 언젠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쉽게 공격받는 지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호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보호가 진짜 자존심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깊은 속마음을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치명적인 약점은 말하지 않는다. 긍정의 언어로 단단히 매듭 짓는다. 더 괴묻으면 짧게 끊고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훨씬 덜 흔들리고 훨씬 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함부로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과거의 실수와 흑역사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겸손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평생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마디로 품격 있게 막아야 하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절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과거의 실수, 흑역사, 치명적인 실패를 캐묻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아주 가볍게 던집니다. 젊을 때 후회되는 일 없어요. 옛날에 크게 말아먹은 적 있죠? 그때 왜 그랬어요? 한 번쯤 실수는 다 하잖아. 솔직히 말해봐요. 심지어 여러분이 먼저 나도 왕년에 하며 웃으면서 꺼낼 때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겸손해 보이고 싶으니까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말하는 순간 상대는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평가할 재료를 얻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실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어라고 말하면 상대가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하며 넓게 이해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의 과거를 들으면 그 과거를 그 사람의 본질로 바꾸어 기억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오래 더 강하게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10가지의 성실함이 있어도 여러분 입으로 말한 치명적 실수 한 가지가 그 10가지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얼굴에 흠집을 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임에서 누가 웃으며 묻습니다. 형님, 젊을 때 보증 잘못 써서 망한 적 있죠? 여러분이 아유, 내가 그때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한번 휘청했지 하고 웃어 넘겼다고 해봅시다. 그 자리는 웃고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아, 저분은 보증을 섰다가 크게 망한 사람이 한 줄입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이 아무리 반듯한 말을 해도 아무리 성실한 조언을 해도 상대는 은근히 이렇게 봅니다. 저분도 판단이 틀린 적 있잖아.
여러분이 준 조언에 무게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과거 고백의 함정입니다. 솔직함이 아니라 자기 권위를 깎는 일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젊을 때 바람을 피울 뻔했다. 사업을 크게 말아먹었다. 사람을 크게 배신한 적이 있다. 여러분은 반성의 뜻으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는 반성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찍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정보는 사람에게 확신을 줍니다. 부정적 정보는 설명이 쉽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하려 하면 그 과거는 아주 편리한 무기가 됩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무기를 건네준 꼴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끝까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변화를 확인하기는 귀찮고 과거 한 장면으로 결론 내리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실수는 내가 이미 극복했다 해도 남들의 기억 속에서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신뢰와 품격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과거 실수 고백은 그 신뢰의 기둥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실수가 없었다고 거짓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를 숨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말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현재의 태도로 증명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말로 변명을 들으면 오히려 의심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단단함을 보면 말이 없어도 납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과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과거를 개묻거나 후회되는 일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현재로 옮겨붙이기입니다. 과거의 도구로 끌려가지 말고 지금의 자리로 대화를 옮기는 겁니다. 누가 묻습니다. 형님, 예전에 그게 후회한 일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사건을 줄줄이 나열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으로 재분류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 지난 일이지요. 후회할 시간에 오늘을 더 잘 살려고 합니다. 이 한 문장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문임을 알려줍니다. 상대가 또 묻습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었는데요. 이때도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일 덕분에 배운 게 있어서요. 지금은 같은 실수는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슨 일이었는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의 나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정말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춥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해묻는 사람은 되게 호기심이 아니라 남의 약점을 확보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짧게 끊으십시오. 그건 말 안 하는 게 제 성격입니다.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미소로 마무리하십시오. 설명은 금물입니다. 설명은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를 겸손으로 포장해 말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젊을 때는 철이 없었지. 나도 한때는 망난이었지. 이 말이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른의 겸손은 과거에 흉을 떠벌리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른의 겸손은 말을 줄이고 태도를 단정히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순간 그 과거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이미 끝냈다고 생각한 일도 말로 꺼내면 다시 현재 대화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 굳이 여러분이 흙탕물을 손으로 휘저 다시 탁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두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품격으로 서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절대 대답하면 손해보는 4가지 질문을 모두 다뤘습니다. 돈, 가정사, 깊은 속마음, 과거의 실수인 4가지 질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대답하는 순간 나를 평가할 재료가 되고 소문이 되기 쉬운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경계다. 경계가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이제 다음 파트부터는 방향이 바뀝니다. 입을 닫아야 할 때를 배웠다면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할 때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품격 있어 보이게 만드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칭찬과 감사로 분위기를 바꾸는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반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대답하면 손해보는 질문 4가지를 배웠습니다. 돈, 가정사, 깊은 속마음, 과거의 실수, 이 4가지는 여러분을 평가의 표적 위에 올려놓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만나며 평생 존중받는 어른은 단지 입을 다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어야 할 말은 내 사생활을 더 많이 공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입니다. 이야기를 최소화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칭찬과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가보면 공기가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시작되면 그 불평이 옆 사람에게 온고 옆 사람의 불평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없습니다. 물가, 건강, 자식, 시댁, 남편, 이웃 이야기의 끝이 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바퀴 돌면 테이블 위에는 음식보다도 피로가 쌓입니다. 그때 누군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말해서 분위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비춰주는 말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말합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살기 힘들어. 또 누가 맞장구 칩니다. 맞아. 자식들 때문에 돈이 줄줄 새. 그러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어떠세요? 별일 없으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소연으로 들어갑니다. 나도 별일 있지. 요즘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시작하면 분위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사람은 다르게 답합니다. 별일이 왜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밥 먹는 게 제일 큰 별일이지요. 그리고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요. 아까부터 느꼈는데 시 목소리가 참 밝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상대가 물어본 건 내 근황인데 품격 있는 사람은 내 사생활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자리에 좋은 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장점을 하나 건져 올립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사람의 얼굴이 풀립니다.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에 말이 너는 괜찮다라는 메시지로 전달되면 그 자리는 갈등이 아니라 온기가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사람들은 그 칭찬을 받는 사람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 자체를 더 좋게 봅니다. 저 사람 참 따뜻하네. 저 사람 참 여유롭네. 이렇게 말이지요. 반대로 남을 흉보면 듣는 사람은 흉보는 대상만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흉보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입이 거칠구나라고 느낍니다. 즉, 여러분의 말은 남을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품격을 올리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야기 대신 상대의 장점과 자리에 감사함을 말하라. 이 방법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를 피해야 할 때도 가정사를 피해야 할 때도 속마음을 숨겨야 할 때도 이 방법은 강력합니다. 요즘 형편 어때요?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숫자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살지요. 그런데 시 덕분에 오늘 자리가 더 좋네요. 아까 이야기 듣는데 시는 참 부지런하십니다. 그럼 질문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여러분은
대답을 회피한 게 아닙니다. 대화를 품격 있게 이 것입니다. 회피는 도망이지만 전화는 유도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주도합니다. 자, 이제 칭찬을 어떻게 해야 진짜 품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잘 못합니다. 예뻐요. 좋네요. 이런 말은 가볍게 들리기도 합니다. 품격 있는 칭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칭찬하십시오. 오늘 참 좋아 보이세요 보다 오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시네요가 더 깊습니다. 멋져요 보다 말씀하실 때 상대를 배려하시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가 더 깊습니다. 둘째, 비교하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칭찬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경쟁을 심습니다. 대신 당신에게서 좋은 점을 봤다는 칭찬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셋째, 사람의 인격과 태도를 칭찬하십시오. 옷 외모도 좋지만 더 오래 남는 건 태도입니다. 말을 참 곱게 하시네요. 늘 약속을 지키시니 믿음이 갑니다. 이런 칭찬은 상대를 단단하게 만들고 동시에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돈이 들지 않지만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줘서 고맙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가 쌓이면 여러분은 모임에서 늘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만드는 자리보다 나를 좋게 만드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품격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말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품격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생깁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순간은 통쾌할지 몰라도 그 말은 결국 여러분의 얼굴을 거칠게 만듭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은 결국 여러분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말은요, 결말한 사람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모임에서 누군가 요즘 어때라고 물으면 내 사정을 길게 풀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당신 보니 반갑네요. 오늘 만나서 참 좋습니다. 덕분에 기분이 한결 밝아지네요. 그리고 상대의 좋은 점을 하나 붙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 번째 품격을 올리는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건강, 자식 같은 결핍에 대화에서 빠져나와 취향과 자연, 예술과 독서 같은 충만의 언어로 대화를 우아하게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알면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사람은 다르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입을 열수록 품격이 올라가는 대답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의 질문을 취향과 내면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비슷해집니다. 돈, 건강, 자식이 세 가지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이면 늘 연금은 집값은 어디 아프진 않아. 애들은 잘 돼. 여기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비교와 결핍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건강, 자식 이야기는 대부분 부족함을 확인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낫나? 이런 비교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품격 있는 사람은 그 흐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질문을 받으면 내 사정을 더 설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대화의 차원을 바꾸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취향입니다. 자연, 꽃, 차 한 잔, 책 한 권, 음악 한 곳, 산책길의 바람, 이런 것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단정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취향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묘한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 여유가 곧 품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뭐 재밌는 일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유,
별거 없지 뭐. 혹은 요즘 물가 때문에 죽겠어. 그러면 대화는 다시 결핍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요즘은 아침에 베란다 난초향을 맡는 재미가 있어요. 그 향이 참 깊더라고요. 요즘 산책길에서 새 소리를 듣는데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요즘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옛날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지금 고민이 참 작아져요. 여러분, 이 대답이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 대답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돈과 비교로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안의 즐거움으로 산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다시 봅니다. 아, 이 사람은 삶의 중심이 안정되어 있구나.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취향 이야기는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고 내 사생활을 노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품격은 올려줍니다. 이것이 가장 세련된 대화법입니다. 특히 돈 이야기를 집요하게 묻는 사람에게 취향은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요즘 집값 좀 올랐어요. 여기서 올랐네. 떨어졌네로 들어가면 끝없이 비교가 시작됩니다. 대신 이렇게 전환하십시오. 집값은 잘 모르겠고요. 요즘 집에서 차를 한 잔씩 마시는데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부동산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 꽃을 하나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거 보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 순간 상대는 멈칫합니다. 대화의 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회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제를 바꿨고 그 바꿈이 우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단청입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능력은 정면으로 다 대답하는 능력이 아니라 대화를 좋은 곳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그럼 어떤 취향을 말해야 정말 품격이 올라갈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시가 아닌 소박함이어야 합니다. 요즘 해외 여행 다녀왔어. 호텔 갔어. 같은 이야기는 다시 비교를 부릅니다. 반면 산책, 차, 꽃, 책, 음악은 비교를 줄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할 틈이 없습니다. 둘째, 내가 지속하고 있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취향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내 삶의 리듬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20분 산책해요.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은 읽으려 해요.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안정감은 곧 권위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보다 안정된 사람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취향은 단순한 놀거리가 아닙니다. 취향은 노년의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세상은 변하고 관계는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쌓아둔 취향과 내면의 세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향을 가진 사람은 늙어도 덜 철라해집니다. 반대로 취향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할 것이 돈과 건강과 자식뿐이 되어 점점 더 비교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노후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취향을 말하면 상대도 따라옵니다. 처음엔 무슨 난초야 하고 웃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말하면 어느 순간 상대가 묻습니다. 그 난초는 어디서 샀어요? 그 책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돈 얘기로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결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임에서 중심이 됩니다. 큰 소리로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존중받는 중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누가 요즘 뭐 해라고 물으면 돈, 자식, 건강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로 답해 보십시오. 자연 요즘 산책하면서 바람 느끼는 재미가 있어요. 취미 요즘 차 한 잔 마시며 음악 듣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독서 배움. 요즘 책을 읽는데 마음이 참 정도인데요. 여러분의 대답이 바뀌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면이 채워져 있구나.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남에게 빌붙지 않습니다.
남에게 기대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품격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세 번째 품격을 올리는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사람. 나는 아직도 배우고 성장한다는 성장 마인드셋의 언어가 왜 노년의 권위와 매력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말로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입을 열수록 품격이 올라가는 대답은 무엇이냐? 바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대답입니다.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어른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른의 차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쓰는 말의 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루한 사람은 늘 과거로 갑니다. 내가 왕년에는 옛날에는 말이야. 그때는 다들 이랬지. 말이 과거로 흐르면 듣는 사람의 마음도 같이 과거로 가라앉습니다. 과거는 대체로 비교와 후회, 불평과 한탄을 끌고 오기 쉽습니다. 반면 품격 있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말합니다. 요즘 나는, 지금 나는, 앞으로 나는,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생기를 줍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세상은 우리를 자꾸한 한에 넣으려 합니다. 이제 편히 쉬셔야죠. 나이도 있는데 뭘 더 하시려고요? 그 나이에 뭘 배워요? 이런 말들이요. 얼핏 배려 같지만 그 안에는 아주 불편한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성장이 끝난 사람이라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어른은 그 시선을 말로 깨뜨립니다. 큰 소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삶을 현재형으로 말함으로써 증명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묻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심심하지 않으세요? 소일거리라도 있으세요? 이 질문은 안부처럼 들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할 일 없죠라는 무시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뭐 그냥 TV나 보지라고 답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더 쉽게 분류합니다. 아, 이분은 이제 흘러가시는구나. 그때부터 존중은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심심할 틈이 어디 있어요? 요즘 내가 영어 회화를 조금씩 배우고 있거든요. 요즘은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보고 하나씩 해보는데 그게 참 재밌습니다. 요즘은 사진 정리하다가 옛날 기록을 글로 남겨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대답은 상대의 머릿속 분류표를 즉시 바꿉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삶이 멈춘 사람에게서는 정체된 공기가 나고 삶이 움직이는 사람에게서는 생기가 납니다. 그 생기가 곧 권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흔히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노력하면 계속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죠. 반대로 나이 먹어서 무슨 이제 와서 배워서 뭐 해? 같은 생각은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을 빨리 늙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삶의 호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은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계속 새로워지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노년의 배움은 성과를 과시하려고 하는 배움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배움입니다. 그러니 대답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박할수록 힘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배우고 있어요. 요즘은 손주랑 대화하려고 스마트폰 기능을 조금씩 익힙니다. 요즘은 글씨를 다시 써보려고 해요. 요즘은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나이든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존중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사는 사람은 남에게 기대어 매달리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배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너희랑 달라라는 느낌이 나면 상대는 거리감을 느낍니다. 품격 있는 배움의 대답은 자랑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걸 해서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걸 하니 내가 즐겁다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말투도 중요합니다. 요즘 나 영어 공부해. 너희는 그런 것도 안 하지. 요즘 영어 회화를 조금씩 해. 보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나는 요즘 공부하느라 바빠. 심심할 틈이 없네요. 조금씩 배우는 게 생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저분은 삶을 자기 손으로 붙잡고 있구나. 그게 품격입니다. 또 하나와 미래를 말할 때 가장 강력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꿈이 아니라 작은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올봄 보면 꽃을 하나 제대로 키워보려고요. 다음 달엔 근처 박물관을 한번 가보려 합니다. 이번 주말엔 오래 미뤄둔 책을 마저 읽을 거예요. 이런 말은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왜냐면 저 사람은 삶에 리듬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리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대답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나는 아직도 나를 가꾸고 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늦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현재형 대답은 앞에서 배운 금지 질문을 피할 때도 강력합니다. 돈을 묻는 질문이 들어와도, 가정사를 묻는 질문이 들어와도 여러분은 현재 리듬으로 대화를 옮길 수 있습니다. 요즘 형편 어때요? 그저 감사하게 살지요. 요즘은 건강을 위해 매일 20분 걷습니다. 자식들은 잘 돼요. 각자 바쁘게 살지요. 저는 요즘 책 읽는 재미로 지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더 단정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말이 짧고 방향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전체를 단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의 공통점을 정리하고 곤란한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 번에 써먹을 수 있는 짧은 대답 프레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노후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품격 있는 어른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감이 오셨을 겁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가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림은 계산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솔직해야 한다는 말에 너무 오래 묶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함이 언제나 미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한 진실 게임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균형을 무너뜨리는 말은 아무리 진실이어도 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돈, 가정사, 깊은 속마음, 과거의 실수.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하는 순간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재료가 되고 소문이 될 가능성이 크고, 시간이 지나면 내 발목을 잡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반대로 입을 열수록 품격이 올라가는 대답이 있습니다. 칭찬과 감사, 취향과 내면,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배움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대화의 공기를 맞게 하며 나를 더 깊게 보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현장에서 써먹으려면 오늘 내용을 원칙으로만 알고 있으면 부족합니다. 실제 모임에서 질문이 툭 던져졌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즉시 적용 가능한 대답 프레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닫는 문장 3개. 곤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먼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말고 아래 세 문장 중 하나를 쓰십시오. 그저 감사하게 살지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들 그럭저럭 지냅니다. 이 말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숫자도 없고 사건도 없고 인물 평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어른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더 파고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서랍 문장, 문을 닫았으면 그대로 침묵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전환이 있어야 관계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요즘 씨는 어떠세요? 오늘 보니까 얼굴이 참 한숨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같이 밥 먹으니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전환 문장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질문이 나를 캐는 방향이면 대답은 자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질문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결국 흐름이니까요. 고급 대답 3가지 주제의 사람들은 반복해서 만납니다. 그때마다 돈, 자식, 건강으로만 말하면 여러분도 피곤해지고 상대도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어른은 늘 3가지 주제를 준비해 둡니다. 칭찬, 감사, 오늘 자리 마련해줘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태도가 참 따뜻하세요. 취향 내면 요즘 산책이 참 좋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마음이 정돈됩니다. 배움, 현재 형상. 요즘은 이걸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심심할 틈이 없네요. 이 3가지는 경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비교를 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여러분을 편안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보이게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상황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연금 얼마 받아요?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닫기. 그런데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요즘은 아침 산책 가는 재미가 있어서 마음이 참 좋아요. 고급 주제의 끝입니다. 정보는 안 줬는데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대답입니다. 또 누가 묻습니다. 아들은 뭐 해? 며느리랑은 어때?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요. 닫기 요즘 씨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전환. 저는 요즘 제 한 권씩 읽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고급 주제. 이러면 여러분은 가족을 보호했고 대화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은 말이 단정하다라고 느낍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쓰는 사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열어야 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로 여는 사람은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노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너무 쉽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든 다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줄수록 친해지는 게 아니라 보여줄수록 흔들리는 관계도 많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닫아야 할 문은 닫고 열어야 할 문은 향기롭게 여는 것.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모임에서 누가 선을 넘는 질문을 던지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입 밖으로는 이렇게 말하세요. 그저 감사하게 살지요. 미소, 전환, 칭찬, 취향, 배움이 흐름만 익히면 여러분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점점 더 존중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가벼워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단단히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되길